띵동. 어느덧 3월이 찾아오고 손주가 신학기를 맞이한 날. 며느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집에 있던 시각입니다. 누구지? 지영아, 나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네와 20여 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락 없이 방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며느리도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아, 얼른 외출 준비 좀 해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다기보다 나랑 어디 좀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래도 중요한 자리니까 잘 좀 챙겨 입고 나와. 나 먼저 차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행선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내가 이상할 법도 했을 텐데 나의 안색을 살피던 며느리는 그래도 제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15분 정도가 흐르고 며느리 지영이가 제 차를 타자마자 저는 급히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실 지영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내려올 때까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영아, 내가 저번에 전화로 얘기한 적 있었지? 요새 내가 맡고 있는 분이 VVIP 회장님이라고 말이야. 네, 지난주 통화할 때 새로운 일 맡게 되셨다고 하셔서 기억나요. 내가 그분을 맡은 지가 이제 2주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첫날부터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가 하고 지나쳤는데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목소리도 그렇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어머나,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야. 너랑 눈매가 너무 닮았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그분하고 왜 닮겠어요? 저희 친정에는 회장님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안 계셔요. 역시나 며느리는 제 말에 굉장히 황당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유 없이 제가 며느리한테 얼토당토하지 않을 일을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회장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부탁도 있으셨고요. 왠지 모르게 저도 두 사람을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저랑 닮았다고 해도 제가 그분의 병원까지 찾아가 보는 건 실례이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분도 너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 그럼 그분한테도 이미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 근데 희한하게 그분도 내 말을 허투루 여기시질 않았어. 오히려 널 꼭 만나보고 싶다고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 정도야. 어우,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 어렵거나 어색하면 인사만 드리고 가도 되잖아. 그리고 꼭 닮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 만날 기회가 또 어디 있어. 어머니, 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와 지영이가 차 안에서 실랑이를 하는 사이 어느덧 제가 일하는 병원에 도착했고 VVIP 병동에 들어서자 임간호사도 마침 근무 시간대가 맞았는지 저를 보자 인사도 해줬죠. 황 여사님, 오셨어요?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임 간호사도 오늘 낮 시간 근무인 거야? 네. 근데 낮이나 밤이나 피곤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분은 누구세요? 따님이세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둘은 처음 보는 사이지? 지영아, 인사해. 나랑 오래 알고 지내는 임현정 간호사야. 일할 때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임 간호사, 여기는 딸 같은 며느리. 우리 집 둘째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나, 며느님이 너무 예뻐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여기 무슨 일로? 회장님께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자세한 건 이따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아, 벌써 시간이 점심때네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네. 제가 일하는 곳은 VVIP 병동에서도 가장 프라이빗한 곳으로 보안도 철저해서 지문 인식을 거쳐야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때 병실 안쪽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사님 왔군요. 저 오늘 며느님하고 같이 오신 거. 제가 서로를 소개하기도 전에 회장님과 지영이는 자연스레 눈이 마주쳤고 순간 두 사람에 의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마저 숨소리조차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눈빛은 도무지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영이의 표정은 무언가를 부정하는 듯 보였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회장님의 손이 무언가를 찾는 듯 더듬어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공에 손을 뻗어보지만 침대의 난간도 그 어떤 지지대도 회장님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회장님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색이 어두워지자 저를 찾았어요. 아유, 회장님, 아주 괜찮으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여사님, 누나 몸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아침 약은 드셨죠? 지영아, 밖에 가서 임 간호사 좀 불러와 주겠니? 며느리 지영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응급벨을 눌렀고 신호를 듣고 병실 문을 연 임 간호사는 우리 셋을 바라보고 잠시 멈칫하다 회장님의 상태를 체크해줬습니다. 저는 60이 된 나이지만 아직도 손에 일을 놓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기저기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일은 아픈 분들을 돌봐드리는 간병일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된 지는 1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보수는 나쁘지 않지만 체력도 정신도 웬만한 기운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젊은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제게는 이만한 일 또한 없었어요. 지연아, 생각은 해봤어? 언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옆에서 잘 알려줄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지만 멀쩡하면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처지의 아줌마들이 일하는데 이 정도 돈 버는 일이 어딨어? 그건 언니 말이 맞아. 에휴, 그래도 언니는 남편이라도 있잖아. 나는 아들들 장가도 순전히 내 힘으로 보내야 하고 내 노후는 생각도 못하는 지경에 내가 이 일 저 일 따질 때가 아니지. 우선 일단 나한테 들어온 자리 하나가 있는 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일부터 해보자. 언니, 너무 고마워. 그럼 내일 봐요. 두 아들이 차례대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저는 병으로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었어요. 평소 운동도 좋아해서 조기축구도 나갈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출근했던 남편 전화로 구급대원이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 온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 정송복 환자 보호자예요. 이 사람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모르셨어요? 자세한 건 더 검사해봐야 하겠지만 뇌졸중 증상이 있으세요. 원무과 가셔서 접수랑 수납하시고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응급실 의사 말대로 뇌 CT이고 MRI고 검사 결과는 모두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뇌졸중에는 종류가 많고 말도 어렵던데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게 중요하겠어요? 시집와서 남편 믿고 아이들 키우며 살았는데 남편이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 숨이 멎을 때까지 곁에서 간병을 했죠. 동네에서 서로 믿고 지냈던 숙자 언니가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남편이 아팠을 당시 간병이란 일도 해봤으니 제게 더없이 좋은 일자리였어요. 여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일상에 지장 없이 직장 나가고 저희 어머니도 여사님 덕분에 병원에 있으면서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퇴원하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제 손으로 간병한 분이 건강해지셨는데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요. 저 어르신, 집에 간다고 저 보고 싶어도 다시 저 보러 병원 오시면 안 돼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아까 간호사가 말한 것도 기억하시죠?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약 함부로 끊지 말고 그렇다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고 꼭 끼니 챙겨 드시고 약도 챙겨 드세요. 잘 먹어야 해요. 그래야 기운도 나죠. 그래. 알았어. 걱정 마. 감사해요. 여사님, 이건 저희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유, 눈물 나게.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셔요. 간병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말이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와야 하거든요.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정말 힘드니까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진짜 아침에 안 왔으면 했어요. 일을 하며 상대하는 사람들이 매일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힘들다 보니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눈물바다였어요. 며칠 동안 병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잠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도 몇 번 났었고요. 체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보살핀다는 것, 그리고 아픈 환자의 보호자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아, 잘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더 버텨봐. 언니는 대체 일 어떻게 적응했어요? 난 매일이 첫날 같아. 1년이 지나도록 너무 힘들어. 네가 볼 땐 내가 적응한 것 같아?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가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일이 적응이 될 일이겠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소리가 왜 생겼겠어? 아무리 죽고 못 살던 부부도 그렇게 말 잘 듣던 자식들도 못 해먹겠으니까 돈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고마워 언니. 간병 일을 시작하고 한 3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래도 저에게 간병을 받았던 분들의 보호자들이 또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중환자분들도 많았어서 제가 간병받았던 분들이 다시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감사 인사를 들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되고 아프셨던 분이 좋아져서 퇴원하시면 뿌듯하고요. 어떨 때는 먼저 간 남편 생각도 나고요. 여사님, 오늘도 바쁘세요? 임 간호사, 어쩐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주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VVIP가 오셨는데 간병할 분을 찾고 계셔서요. 황 여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머나, 아유,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근데 내가
VVIP 간호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쪽에서 괜찮을까? 일단 지금 내가 맡은 분이 다음 주면 퇴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유, 고마워, 인간호사. 내가 병원 가서 커피 쏠게. 그렇게 10여 년 이 일을 하니 병원마다 아는 간호사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호사가 저한테 웬 회장님이 VVIP 병동으로 오셨다며 그분 간병을 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까지 보고 왔는데 역시 비싼 병실의 주인은 다르더라고요. 웬만한 대기업 직원 부럽지 않게 급여도 챙겨주고 휴일도 칼같이 보장해주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도 한결 편하게 느껴졌죠. 여사님, 다른 건 크게 신경 써줄 건 없어요. 의사들 회진 올 때 내가 느끼는 거랑 옆에 다른 사람이 보는 상태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 어떤지 얘기 좀 해주고 속옷 같은 세탁은 내가 비서시켜서 처리하거나 손 빨리 할 테니까 손 안 가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식사 때 제가 주의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리는 건 없는데 병원 밥이 간이 안 맞으니까 그건 내가 따로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 밥 오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특별히 손 갈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도 편해졌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드는 겁니다. VVIP 간병은 이번이 처음이고 어디서 쉬이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라 낯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죠. 출근 이틀째, 3일째, 날이 지날수록 꼭 원래 알던 사람 같은 거예요. 목소리도 귀에 있고 인상도 말이죠. 황 여사, 저 과일 좀 들어요. 이건 뭐 선물이 계속 들어와도 의사들이 과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네. 맞아요. 수술하신 분은 과일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병원이 일러준 식단대로 야채 챙겨 드시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아프기 전에도 과일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심보라는 게 이제 먹지 말라니까 왜 맛있어 보이는지 뭔. 대부분 과일 잘 안 먹는 사람들도 사과는 먹잖아. 근데 난 사과도 잘 안 먹어요. 회장님도 사과 안 드세요? 우리 집 식구 중에도 사과 입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 때는 하루에 사과 3개 먹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고들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과의 풋내가 싫더라고. 말이 그렇지. 사과 3개를 하루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도 사과가 몸에 좋다잖아요. 변도 잘 나오고 제가 간병해드린 분들 중에는 요거트랑 사과 갈아서 섞어드리면 넘기기도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갔다 온다고 좋아들 하셨는데. 갈아서? 멀쩡한 이빨이 있는데 나 벌써 송장 취급하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무서운 농담을 하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과를 안 먹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온 날 사과를 깎아서 내갔는데 안 먹고, 그땐 어려워서 그런가 싶어서 지나갔다가 결혼 후에도 사과는 잘 안 먹는 것 같길래 어느 날 물었더니 회장님 말씀처럼 무슨 풋내가 자꾸 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며느님 좀 미각이 남다른데요. 전 말씀하신 풋내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새콤달콤하니 제철에 하나 깎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참 신기했어요. 좋아하는 과일, 해산물이 들어가는 국이나 찌개를 먹게 되면 바지락 같은 조개는 다 안 먹고 옆으로 빼놓는 것까지도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장님에 대해 하나둘 알아갈수록 대화를 나눌수록 자꾸만 며느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요. 저 여러 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뭔데 그래요?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요. 회장님을 알아갈수록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둘째 며느리하고 너무 같아요. 그런가? 나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했거든요. 특히 우리 지영이하고 눈매가 정말 닮으셨어요. 그런가? 하기야, 내 나이 정도 되면 며느님 나이 정도 될 딸이나 나도 며느리가 있을 시기이긴 하지. 황 여사도 아들만 키우다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니 그래도 좋죠? 요샌 아들보단 딸들이라고 하잖아. 아유,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별걸 다 하시네요. 세상 무심한 사내 새끼들만 키우다가 그래도 며느리들이 둘이나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안부도 자주 물어봐주고 생일마다 챙겨주는 선물이 달라요. 아들놈들은 맨날 돈만 띡 보내거든요. 그래도 황 여사 얘기를 들으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좋구만요. 아유,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딸 같을 순 없죠. 그래도 나랑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하니 궁금하네. 언제 한번 데려와봐요. 황 여사한테도 며느님한테도 실례이려나? 요즘 내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도 같고 황 여사도 여기서 시간 보내기 적적하고 하니 며느리하고 근처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어이구, 밥은 무슨요. 나 잠깐 인사 한번 드리러 올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회장님 병실로 온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은 했거든요. 분명 결혼은 안 하셨다고 하셨고 왕래할 친척들도 없다고. 그래서 간병하면서도 운영하는 회사의 비서들이나 마주쳤지 가족이라고 뵌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데려오자마자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내가 괜한 말과 괜한 짓을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저 역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큰 사고를 친 기분이었어요. 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던 한 기업의 총수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를 보고 눈물 흘릴 이유가 있겠냐고요. 짐작조차 안 됐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하고 임간호사가 상태 체크를 해주고 난 뒤에 회장님의 안색도 조금은 돌아오셨어요. 지영이도 아직까지 인사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아까보단 나아 보였고요. 이 정막을 깰 사람은 아무래도 저일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영아,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거지? 네, 어머니. 뵌 적은 없어요. 황 여사, 도무지 모르겠군요. 근데 황 여사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날 정말 많이 닮아 보여. 어떻게 이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제 친아빠는 맞거든요. 뭐 살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집안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태어난 병원에서부터 아빠가 저를 안고 탯줄 자른 사진도 있고, 그리고 며느님이 느낄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영아, 사돈 어르신이 형제가 있으신 건 아니지? 내 기억으로는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저희 친정아빠는 여동생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고모도 딱히 저랑 닮지는 않았어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순간 회장님이 지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했죠. 그러더니 오래전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무언가 짚히는 게 있으신 거죠? 글쎄, 사실 나도 확신은 없지만 며느님을 계속 보다 보니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네요. 어쩌면 그분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며느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29이 돼요. 이럴 수가. 이제 아마도 그때쯤일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 기업의 회장이 된 게 사실 온전히 나의 공이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 같은 곳을 말하지. 대대로 나는 당연히 가업을 이어야 하는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러다 대학 시절 학교 앞에 있던 제과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좋아하게 됐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진 않았는데 언제나 밝고 씩씩해 보여서 눈에 띄었지. 대학교 올 때까지만 해도 공부만 하던 내가 첫사랑을 하게 됐으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진심을 다하지 않았겠어? 그 여자분 성함이 혹시... 오랜만에 불러보네. 연주. 송연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에... 아유, 나도 지용아.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거니? 그럼 여사님 안 싸두니? 연주? 네, 저희 엄마가 송연주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핏줄일 리가 없다는 거요. 우리는 서로 진심을 다해 좋아하긴 했지만 우리 집안에서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거든. 오래전 묻혀있던 첫사랑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는 회장님의 얼굴엔 다양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도 담겨 있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때를 떠올릴 추억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이야 젊은 친구들이 참 용감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걸로 여기던 시절이었어. 당시 우리 집안은 바깥에서 볼 땐 누구나 부러워하는 집안이었고 그에 비해 연주는 밝게 큰 아가씨지만 우리 집안에서 볼 땐 평범한 사람이니 애시장초 나랑 결혼할 짝이 될 수 없었던 거지. 그 반대에 무릅쓰지 못하고 한동안 서로 아쉬워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니 우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거든. 회장님의 말처럼 30여 년 전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야 하는 기업가의 집안에서 학벌도 집안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아가씨의 결혼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주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도 결혼 허락받기가 쉬울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 회장님은 다른 분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인사드리려고 연주를 처음 집에 데려간 날 아버지가 연주에게 반대하는 걸 처음 본 나는 그 후로 누구도 우리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참 힘들었고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의 행동에 비난을 하거나 맞받아칠 힘도 나는 없었으니까. 그런 내 초라한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한테 두 번 다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참 우습지만 남자는 그런 자존심마저 없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 심지어 그 후로 젊은 시절 연애다운 연애도 더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내려놓고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가 정해준 길대로 따라야 했지. 그렇죠. 저희 세대 때는 어른들 반대가 있으면 결국 헤어지는 게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럼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헤어진 건 아니지만 서로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점점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락할 기회도 점점 생기지 않았고 시간이 길어지니 다시 연락을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다 보니
다시 만날 기회도 없었지. 그래서 저를 만난 게 더 당황스러우셨던 거군요. 아무래도 엄마와 얘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연주하고? 네, 제 느낌에도 회장님과 제가 단순하게 비슷한 사람이란 느낌만 있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느끼셨던 것처럼 이끌리는 기운이란 게 느껴진달까? 그리고 이렇게 만났다는 것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운명이란 게, 인연이란 게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날 지영이를 본 뒤로 연락을 기다려봤지만 한동안 지영이는 저에게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혼란스러울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하니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처음엔 신기해서, 그리고 궁금해서 둘 사이를 연결한 게 잘한 일일까 싶은 생각에 덩달아 밤잠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매일 반복되었죠. 여느 때와 같이 저는 회장님의 간병을 계속 맡았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혹시나 지영이와 같이 온 건 아닌가 싶은 눈길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도 뭐라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지영이가 다녀간 이후로 부쩍 회장님의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아놓은 환자에게 식사량은 참 중요한 일인데 동시에 제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띵동, 병실에 있는 벨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여사님, 며느님이 오셨어요. 얼른 들여보내주세요. 내색은 하지 못해도 회장님이 가장 기다린 사람이 누구일지 딱 알겠더군요. 이제야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지영이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지영이 옆에는 안사돈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유, 이게 누구예요? 안사돈. 지영아, 잘 왔다. 잘 왔어. 방금 전 지영이를 빨리 보고 싶어 하던 모습과는 달리 회장님은 또 몸이 굳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죄송해요. 저희 엄마한테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도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안사돈도 앉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회장님이 충격이 꽤 커서 이번에도 또 어디 나빠지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이번엔 회장님이 잘 버텨주고 계셨어요. 오히려 회장님과 안사돈 사이의 정막을 먼저 깬 건 회장님이기도 했고요. 그래, 연주에 여기 앉아. 할 말이 길 것 같으니. 오히려 오늘 가장 놀란 사람은 안사돈이었겠죠. 그래도 회장님과 안사돈은 하나 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살아오면서 참 많이 이렇게 다시 볼 날을 상상해봤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연주 너는 잘 지낸 거지?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나 둘씩 몸이 망가지더라고. 보다시피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안사돈의 표정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마음을 담아뒀으니 만감이 교차했겠죠. 지영령한테 상황 얘기는 들었지. 처음엔 나도 황 여사님이 나와 닮은 며느리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밥 한 끼 사려고 했어. 근데 대면하니 이건 닮았다는 말만으로는 뭔가 더 이해가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세 사람 모두에게 들었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지영이가 모를 수밖에요. 딸한테 엄마의 과거를, 상처를 다 말하고 사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보니
아빠도 있다고? 엄마,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다 우리 곁에 있었잖아. 나도 이제 궁금해졌어. 그리고 이제 나도 결혼까지 한 나이인데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됐잖아. 30년 전 아버님이 저를 처음 보고 반대했던 날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다른 건 다 잊어도 그날만은 선명하더라.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을 날이지.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좀 맞아. 그때 몸살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았어. 나는 그게 저 아버지 만나고 너무 긴장도 했을 거고 허락은커녕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그 탓이라는 생각이었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영이 임신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계속 몇 날 며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서 약국을 갔었거든요. 약사님한테 증상을 얘기하니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일단 확인하러 갔죠. 처음 가서 확인할 때가 이미 지영이가 뱃속에서 한 달이 지나 심장까지 들릴 때였으니까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반대하기 전도 아니고 아버님이 안 된다고 못 박아두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기분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지우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분이셨어요. 떨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에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죠.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가 한 행동에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단 이미 나한테 와준 지영이 생각만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반대한 집안에 대한 얘기까지는 도저히. 그래서 지금 지영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한참 걷다가 그냥 도로에 뛰어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제 팔을 잡아서 지금까지 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 지영이 아빠예요. 안사돈을 구해준 바깥 어르신은 사돈인 제가 봐도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상견례 때도 뵙고 결혼식 때도 뵀지만 격을 차리기보단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죠. 명절 때마다 홀로 사는 제게 먼저 연락 와서 인사까지 해오며 지냈으니까요. 그런 마음 씀씀이는 며느리랑 똑 닮았으니 저도 지영이와 바깥사돈의 관계에 궁금증을 가질 이유도 없었죠. 그 뒤로도 한동안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곁을 지켜줬어요. 지영이 아빠가.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함께 아이 키우면서 살아보자고. 자기 딸로 생각하며 여느 아빠처럼 똑같이 키우고 싶다고. 누가 봐도 임산부일 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려서 결혼식 올리고 살았어요. 정말 태교부터 성실하게 제 곁에서 도와주고 출산할 때도 저보다 더 울었어요.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니 지영이도 커가면서 아빠 사랑 참 많이 받았죠. 한참 걸음마 배울 때에도 맨바닥에선 절대 못 걷게 했을 정도예요.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 미스코리아 못 나간다고. 아유 그렇게 우리 지영이가 귀하게 자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곱고. 그럼 오늘이 아니었다면 쭉 나의 존재는 지영이에게 말하지 않았겠구나.
누굴 위해서 그걸 밝혀요? 아이도 행복하고 남편과 저도 잘 지내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질이라도 좋다면. 과연 그때 당신이 임산부였을 나를, 아이를 낳은 나를 감당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지영이가 받을 충격과 상처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도 했고요. 나도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분이 잘 키워준 건 고마운 일이지. 그건 내가 충분히 보상할게. 그렇지만 그래도 알게 된 이상 지영이는 내 딸인 거잖아.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껏 살면서 내 핏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지금껏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 또한 피해자라고. 회장님? 저희 엄마 앞에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서로 이해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의 반응이 예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채로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옆에 다른 사람과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 사랑했던 남자에게 솔직히 터놓지 못하고 평생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여자의 마음은 정말 다 문드러졌을 세월인데 회장님 또한 이렇게 어여쁜 자기 자식이 살아있다는 걸 못 봤다는 그 아쉬움도 상당했나 봅니다. 지영이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는지 회장님을 향해 날이 선 반응을 보였지만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몰라서 억울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제 친아빠로 살면 되겠네요. 그동안 저 뒷바라지 못해주신 거, 오랫동안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고생한 모든 것까지 다 보상해주세요. 아까 저희 아빠한테도 고마운 표시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그럼 되겠네요. 지영아, 그런 말은. 뭐라고? 그래도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하는 걸 보니 아직 어리구나. 너를 위해서 숨겼다는 것까지 탓할 수는 없지만 세월이 이렇게 오래 흐르는 동안 나한테만큼은 얘기를 해줬어야 했다는 거야.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왜 생겨났겠냐? 지금 지영이 존재를 숨겼다고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 큰 딸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연주야, 내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이건 정말 나를 무시한 거야. 네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결혼은 못했더라도 아기 키우는 것 정도는 나도 도울 수 있었을 거고, 적어도 그런 문제는 함께 했어야 한다고. 다시 만나서 칭찬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나의 지난 세월이 더 불쌍하게 여겨지네. 누가 보면 내가 돈을 바라고 여기 찾아온 줄 알겠어. 연주야, 너가 변한 거니?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들 이러세요? 이렇게 만난 게 서로한테 어떤 기회인데. 엄마,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연주, 너만 네 인생만 그렇게 흘러간 건 아니야. 게다가 지영이 너조차 나한테 그렇게 다시 볼 일이 없으면 좋겠구나. 내가 괜히 밥 한 번 먹자고 했다가 이런 상황까지 올 거란 건 예측 못했는데 모두 다 내가 잘못한 거네. 황 여사한테도 내가 참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저희를 다시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보다시피 어차피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야. 황 여사한테 들었겠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남은 인생을 나 없이 살던 사람과 싸우면서 살기 싫어. 내가 죽었다고 부고 소식을 들어도 혹여나 장례식에 올 필요 없어. 아이고, 회장님도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세요. 아프신 분이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지영아, 네 말대로 오늘은 안사돈 하고 그만 들어가. 잘 챙겨드리고. 네, 어머니. 들어가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회장님, 저 배웅하고 올게요. 회장님은 병실문을 나서는 모녀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녀의 뒤를 따라 나갔죠. 그리고 안사돈에게로 다가가 손을 맞잡고 말했어요. 안사돈, 괜히 내가 마음이 안 좋으네요. 뭐라고 말을 해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아마 회장님도 지금은 저래도 진심이 아니실 거예요. 사돈께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가족한테 보여도 흉이 될 부분일 텐데 제 과거사를 이렇게. 아유, 사돈도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이때까지 나만 참 박복하다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안사돈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내신 것도 참 그렇고 지영이도 이렇게 잘 커서 우리 아들하고 연맺어 잘 살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도 고마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다음에 또 봬요. 그래요. 지영아, 조심해서 들어가라. 네, 어머니. 모녀가 다녀간 뒤로도 회장님의 입맛은 계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셨죠. 그래서 인간호사에게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니 영양수액도 처방해드리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입맛이 돌고 혀로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다 느끼면서 튼튼한 이로 씹어 소화도 시켜야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끼니 때마다 모래알을 씹듯 하시니 비서들이 그 어떤 산의 진미를 해다 바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간병하는 저 또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지금껏 제가 간병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또 다른 사이가 됐으니까요. 회장님, 아까 안비서님이 한라봉을 한 상자 가져왔어요. 끼니 때마다 넘기시기 힘들면 한라봉이라도 좀 드셔보는 게 어때요? 임간호사한테 물어보니 한라봉 같은 건 드셔도 좋대요. 평소에 과일 안 먹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더 땡기지 않네요. 아유, 자꾸 그렇게 안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이제는 의식적으로라도 드셔야 해요. 건강에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2주차도 안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지영이와도 만나셨으니 그동안 딸에게 못해줬던 거 해주시면서 계시다 보면 건강도 나아질지 누가 알아요. 제가 곁에서 그런 분들께 봤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기운도 나고 얼마나 좋은데요. 처음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난 안 믿었어요. 나한테 왜 하면서 인정 못했거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지영이하고 연주를 보니 미련이 사라졌네. 뭔가 정리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은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저의 소망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님의 몸 상태는 나빠져 갔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더니 몸에서도 신호를 보내오더라고요. 어느 시간대고 할 것도 없이 응급 상황도 잦아졌고 심지어 고비도 두어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놀라기도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회장님이 적어도 서로에 대한 미움은 없이 작별 인사라도 하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넣었어요. 며느리에게 화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보라고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인 내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지영이는 지영이대로 불편하고 나 역시 속상할 것도 같더군요. 무엇보다 제3자 입장에서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아 세 사람 모두 아픈 상황이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도 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출근 때였어요. 병실에 손님이 와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말끔한 양복 차림에 스마트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가슴 언저리에 배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담당 변호사인 듯 보였어요. 그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두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들어가. 안녕히 가세요. 변호사분이 다녀간 뒤로 회장님의 안색은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는 휴일 없이 회장님 곁을 지켰죠. 평소 저와 나누던 대화 시간도 줄어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를 세울 힘도 없으신지 침대에 누워만 계셨어요. 돌아눕는 인기척도 없으셔서 제가 몇 번을 자세 고칠 수 있게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2번은 샤워를 하던 깔끔했던 분인데 마지막 샤워가 이틀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샤워를 끝으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회장님은 어느 밤 잠이 든 모습처럼 눈을 감으셨어요. 다를 것 없었던 똑같은 밤이었는데 간이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그 분위기의 공기가 느껴졌죠. 숨소리조차 끝났구나 싶은 공기가 있거든요. 이후에는 절차대로 유족들에게 알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안사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저를 찾아왔죠. 저를 만난 모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셋이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무언가 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변호사가 지영이와 안사돈을 찾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송현주 씨 되실까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갖고 왔습니다. 네? 유언장을 저에게요? 부고 소식을 받기 2주 정도 전에 제게 기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뵙고 절차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따님이신 지영님과 송현주님께 회장님 재산을 모두 남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유언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요. 우선 회장님이 남기신 이 편지를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야,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나서 참 많이 미안했어. 불같은 우리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보다 아무 힘없이 그 화를 다 받아내고 있는 네 앞에서 내가 용기 내지 못한 나의 행동에 대해, 그래서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네가 지영이를 갖게 됐어도 내게 말하지 못한 거겠지. 사실 우리가 다시 만난 날 내가 충분히 이해해주고 보듬어줬어야 했던 건데 왜인지 나는 더 화가 나더라.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희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내는 화였던 거야. 지금은 용기도 있고 힘도 생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대로더라.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건강도 나빠진 노인네가 됐으니까 말이야. 사실 우리가 서로 소원해졌을 때 아버지가 결혼하라며 모르는 여자를 데려오셨어.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여서 아버지에게 반항 한 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뒀지. 어차피 나는 네가 아니라면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의미가 없으니. 심지어 그 여자는 내가 아닌 우리 집에 돈이 필요했던 여자더라. 우리 집에 권력도 필요했던 여자였고. 아차하면 지금의 기업을 그 여자로 인해 다 날릴 뿐이었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는 망할 뻔했던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써왔어.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괴롭고 힘든 날이었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맨정신으로는 널 만날 용기가 없어서 소주를 잔뜩 마시고 몸도 못 가누던 상태였는데 너한테 갔지. 근데 참 네가 집 쪽으로 걸어오는 걸 보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네 옆에 다른 남자가 함께 걷고 있더라. 그리고 그때 네 모습이 지영이를 임신했던 때였던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지. 난 그때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가면 네가 다시 예전처럼 날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그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그날 네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치졸한 놈이 있을까 싶다. 편지로 그때 일을 적어 기억하다 보니 정말 내가 모자란 놈이었구나 싶다. 그래도 그 미움 덕분에 더욱이 악물고 살아왔어. 10년 전쯤부터 다시 예전의 회사로 사정이 나아졌고 나도 이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지. 우리가 다시 만난 날 너에게 했던 말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겠지만 잊어주길 바란다. 옹졸했던 나를 용서하지 말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너를 모른 채 살아온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리고 너희 남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지영이에게는 참 아버지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뭐라 말을 남길 주제가 되는지 싶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고 단 한 번이었지만 만나고 눈을 감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해. 세상에 내 핏줄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느끼고 가게 해줘서 말이다. 너는 미련이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지영이를 보고 나니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어. 그렇지만 내 몸에 느껴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내 약해진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 지영이에게 나보다는 더 건강한 아빠가 있어줘서 참 다행인 것 같아. 그래도 지영이를 위해 뭐 하나는 남겨주고 싶어서 연주 너와 지영이 앞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주기로 정리해뒀어. 앞으로 남은 날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지만 유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회장님께 지영이와 안사돈 뿐이었고 편지를 확인한 후로 안사돈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 곁을 아들과 제가 함께 지켜줬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엄마랑 회장님, 아니 아빠가 서로를 조금씩만 다시 돌아봤다면 서로 이렇게 2번이나 아픈 이별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네. 안사돈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지영이 너도 마음 잘 추스러야 할 거야. 나도 남편을 잃어봐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지.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말로 다 표현해도 모자라거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TV를 틀었습니다. 회장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저도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보지 않고 샤워 후 TV를 좀 보려고 틀었죠. 그런데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훈훈한 뉴스가 하나 뜨더군요. 한동기업의 3대 수장이었죠. 지난 25일 이윤석 회장의 부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추모했는데요. 이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동기업 이윤석 회장 소유의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유족 측이 전해왔습니다. 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담당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전에는 엄마와 딸, 그리고 아빠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